밤사이에 정말 많은 재료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재료들을 모두 소화하느라 뉴욕 증시는 밤사이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빅테크도 그렇고 M7 외에 나머지 493개의 종목도 그렇고 모두 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CES발 여파가 미증시에도 강하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CEO의 발언이 여러 종목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양자 컴퓨터가 그러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는 것일지 시장 분석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등락하는 모습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 0.25%가량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 하락했습니다. 다만 하락률은 0.06%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상승했는데 0.16%, 15% 정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3대 주요 지수가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고 또 눈치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높아진 국채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은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 받기 마련인데요. 일단 2년물 국채 금리 4.274%로 소폭 내림세를 보였지만 10년물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10년물 함께 보시죠. 10년물 4.7% 이렇게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4.7% 안팎에서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자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는 4.7% 아래로 다시 내려와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점검해 보러 떠나겠습니다. 일단 높은 국채 금리에 위험 자산 대부분 하락 심리 장중에 내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우와 S&P 500 지수 소폭, 낙폭을 회복한 채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높아진 국채 금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경제 지표입니다. 12월 ADP 고용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민간 고용이 12만 2천 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게다가 임금 상승률 2021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에 발표됐던 서비스업 PMI가 강하면서 불안감을 자극했던 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 임금 상승률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청구 건수는 20만 천 건으로 전주 대비 하락했고 계속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3만 3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엇갈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주 발표되는 지표보다는 한 달 만에 발표되는 이 지표에 시선이 조금 더 쏠리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잇따라 나왔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인플레 진전이 더디지만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 그 이후에 나온 12월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니까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 더 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골자가 있었습니다. 연준 안에서도 아직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치 이벤트도 있었죠. CNN이 보도를 하길 트럼프 당선인이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는데요. 이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임박했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끝났을 것이다. 더 이상의 인하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장의 히트맵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모두가 눈치를 보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7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다면 알파벳 0.68%가량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메타는 장중에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M7을 시작으로 종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밤 사이에 그래도 0.06%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모습입니다. 주당 14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애플 보시죠. 애플의 주가는 밤 사이에 0.17%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1% 오름세를 보였고요. 아마존 보시죠. 아마존도 밤 사이에 0.0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메타, 테슬라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클래스 C 기준 0.7%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메타는 지금 주가 확인해 보시면 1.16% 장중 그대로 1%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0.15%, 전날에는 4%가량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밤 사이에 그래도 소폭의 반등 흐름 나타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애플이 되겠습니다. AI 기능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라는 보도가 밤 사이에 속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단 애플 몇 주 안에 오류를 잡을 것이다라는 코멘트 일단 낸 상황이고요. 사실 이 AI 기능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건 애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AI 기술의 오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된 대응들이 나오면 또 관련된 관련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 기술들이 나올지 주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밤 사이에 일단 조금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에 키노트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투자자들이 원했던 건 전체의 매출을 이끄는 데이터 센터 이야기였다. 지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자율주행이나 다른 로봇이 아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던 건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부재했다 보니까 최근에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조지아주에 110억 달러를 들여서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들어 아마존이 AI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보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AI 인프라,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에서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입니다. 유럽연합을 달래려고 이베이 상품들을 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부터 테스트를 시작해서 미국까지 테스트 범위가 확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베이 밤 사이에 오르기도 했었죠. 조금 이따가 특징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ES 2025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 이미 움직임이 나왔던 업종이죠. 양자 컴퓨터 관련주 시간외에서도 급락세를 보였는데 밤 사이에는 급락이 아닌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매우 유용한 퀀텀 컴퓨터가 15년 후에 나온다고 하면 좀 이를 것 같고 30년 후라고 하기엔 좀 늦을 것 같다. 20년 정도가 현실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미 선 반영해서 주가를 많이 올려놨는데 20년 후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조금은 당황하면서 대거 매도에 나섰던 게 어제의 시간외 거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에 대해서 AXS 인베스트먼트 CEO는 최근 들어 많이 오른 만큼 고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조정은 놀랍지 않다. 하지만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양자 컴퓨터 관련주 종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온큐 밤 사이에 39% 이상의 폭락세를 나타냈고요. 두 번째 양자 컴퓨터 관련주 보시죠. 지금 리게트 컴퓨팅 함께 보고 계십니다. 무려 45.41%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양자 컴퓨터 관련주 D-Wave 퀀텀인데요. 무려 36%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양자 컴퓨터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미 해당 소식 반영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어떤 움직임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6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에서 팔란티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팔란티어의 주가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번 주 초에 캐시우드도 $500만 규모를 매도하면서 팔란티어 좀 힘든 새해 초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종가 어땠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발전 회사인 캘파인을 $300억 인수하겠다. 이런 소식 전한 가운데 이 인수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300억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장중엔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AMD, HSBC가 매수에서 매도로 무려 2단계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AI 로드맵이 기대했던 것보다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실망 매물을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베이 앞서서 메타 소식으로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주가 장중에 강한 상승 흐름 정말 몇 년 만에 볼 수 있는 강한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두 특징주입니다. 게티 이미지와 셔터스톡 합병 이슈로 인해서 두 종목 모두 강하게 올랐었는데 밤 사이에는 어제의 강세가 무색하게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이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시티가 중립에서 매도로 역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구조조정 노력에도 운용 비용이 너무 높다라면서 지금 비용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일단 팔란티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새해 초에는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2.51% 하락했고요. 지난 5거래일 동안에는 무려 10% 이상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주 함께 보시죠. 다음 특징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금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까 4.61% 내림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 특징주도 함께 보시죠. 이어서 함께 살펴볼 특징주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가 되겠습니다. 4.31%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역시나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베이입니다. 이베이는 장중에 9.86%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게티 이미지와 셔터스톡스입니다. 합병 소식에 강하게 올랐던 만큼 그 하락률도 강했습니다. 게티 이미지는 17% 이상의 하락률 기록했고요. 셔터스톡은 11%대로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의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엣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려 14%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네요.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보시죠. WTI 1.2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가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WTI 가격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죠.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오히려 0.54%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민간 고용 지표에 일단 장 초반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살려내면서 금값이 오른 것이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일장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밤 사이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워스너 5 시간입니다.
간밤 여러 지표들부터 주요 이벤트들까지 뉴욕 증시가 소화를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에게 좀 부담이 됐던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 12월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모두가 우려했던 것처럼 연준 또한 인플레이션과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놓고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더욱더 보수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동안 FOMC 의사록을 확인을 해보면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증가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판단의 근거로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던 점과 또 무역과 이민 정책 변화에 잠재적인 영향을 꼽았다는 내용이 FOMC 의사록에 담겨 있었는데요. 연준은 지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했습니다. 다만 올해 금리 인하 예상폭을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하향 조정하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올 한 해 동안은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의사록은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함께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 통화 정책 전망을 놓고 참가자들은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가까워졌다라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상당수가 현재 정책 스탠스가 여전히 의미 있는 긴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나 인플레이션 전망 그리고 이전 정책 조치에 대한 경제 반응을 평가하는데 시간을 갖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고요. 이를 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달로 사실상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일단 오늘 함께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고용의 빅 위크로도 불릴 만큼 여러 가지 고용 데이터들 발표가 됩니다. 12월 민간 고용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ADP 민간 고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죠.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간 모습인데요. 12월 민간 고용은 12만 2천 개로 11월에 14만 6천 건보다는 6천 개 증가했던 것보다는 줄어들었다라는 보고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DP 보고서는 2,500만 명 이상의 미국 내 민간 부문 임직원의 급여 명세서를 기반으로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분야별로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건설이나 레저 분야에서 고용 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조업 쪽이나 광업, 전문, 또 비즈니스 서비스는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 직장을 바꾼 근로자의 임금은 7.1%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4.6% 상승했는데 이는 21년 중반 이후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1월 4일까지 20만 1,000건으로 감소하면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데이터는 휴일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라는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놓고 제프리 로치 LPL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안정적인 고용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려는 욕구를 꺾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우선 금요일에 추가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 그리고 실업률까지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선회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관세와 관련해서 훨씬 더 우호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며칠 만에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에 동맹국이나 적국에 관계없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 CNN 방송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면 이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에서 충분히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은 미국의 안보나 외교, 또 경제 등의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의미를 합니다. 다만 다른 소식통에서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 관세 자체는 수입에 대한 정부의 세금이긴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를 직접 지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중 일부는 상품 가격 상승의 형태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인플레이션 유발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바 있었죠. 다만 이러한 보편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나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나아가서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설령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도입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비상사태의 근거를 삼을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매체는 지적을 했고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나설 경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아예 보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달에 진행되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95%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12월 말까지 금리 인하 1회 정도만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러한 불확실성 앞으로 경제에는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 걸까요? 계속해서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었던 섹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작년 연말부터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어제 있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 때문에 간밤 폭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연말부터 엄청난 급등 흐름을 보여왔지만 이 엔비디아 CEO가 실제로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수십 년 이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해당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된 건데요. 젠슨 황 CEO는 앞으로 빠르면 15년, 늦게 본다면 30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해당 발언에 퀀텀 컴퓨팅이나 D-웨이브 퀀텀, 리게티 컴퓨팅 등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40%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은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잠재력들과 기대감에 의해서 급속도로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요. 또 여기에 알파벳이 12월 초 혁신적인 양자 컴퓨팅 기술을 발표하면서 더욱더 고조된 바 있습니다. 그중 퀀텀 컴퓨팅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1,800% 이상 급등했었고요. 리게티 컴퓨팅은 1년 동안 1,500%, D-웨이브는 1,000%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젠슨 황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과 국내 관련주들만 하락한 것은 아니고요. 간밤 중국 쪽에 있는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한 게 확인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퀀텀시텍이나 엑셀링크의 주가가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새해를 앞두고 한 언론이 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25년 가장 선호하는 양자 컴퓨터 종목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설문조사에서 리게티 컴퓨팅이 33%의 득표율을 받으면서 1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26%를 차지했던 2위는 퀀텀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이 2등으로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쩌면 투자자들은 이미 이 젠슨 황 CEO의 발언과도 어느 정도는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하락이 쭉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여전히 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어떠했는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1월 들어서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의 조정을 놓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아닌 이제 인상까지 우려해야 되는 시국이 오자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고용이나 경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1월 달 동안은 추가적인 횡보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 전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변동성 때문에 더 큰 하락과 상승을 오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매일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머스트노우 5 시간에도 살짝 언급이 됐던 트럼프 관세 이슈,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 그러니까 신규 관세 부과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밤사이의 이슈들이었는데요. 관련해서 함께 보시죠. 일단 달러 인덱스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러 인덱스란 달러와 가치를 지금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상대 통화들과 비교해서 달러가 얼마나 강세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계속해서 108 웃도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월요일에 이렇게 107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그 보도는 이랬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편 관세 공약 축소 적용 검토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 다수를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일단 보편 관세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되 일부 중요한 수입품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소식통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강, 철, 알루미늄, 구리가 포함되는 방위 산업 공급망 그리고 주요 의료용품, 게다가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는 에너지 생산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수입품에만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예상했던 정말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아닐 것 같다라는 워싱턴 포스트 발언에 달러화가 강세를 주춤하면서 달러 인덱스 기준 107 수준으로 내려왔던 건데요.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다라는 네 글자를 언급했는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부정확하게 보도했다라면서 이런 이야기 가짜 뉴스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108 수준, 이제는 109 수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이렇게 강력하게 보편 관세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CNN의 보도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 확인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977년에 제정된 국제경제 비상권 한법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그런 초강수를 두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밝힌 건 아니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까지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앞으로의 경제, 앞으로의 연준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2월 FOMC 의사록이 밤사이에 나왔는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 12월 FOMC 직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의사록에 있는 것 조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라는 이야기 담겨 있었고요. 판단의 근거로는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무역 정책과 이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록에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라는 구체적인 단어 또는 트럼프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무역 정책과 이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들어서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죠. 또 통화정책 전망을 논의할 때 참가자들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한 지점에 또는 근접했거나 도달했음을 시사했다라면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임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준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걱정은 연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연준이 당시 1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조금 시사했겠지만 주식시장도 함께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 추이 지금 12월 FOMC 바로 직후로 이렇게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었고 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연준의 입장, 의견들이 발표가 되니까 같이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장기적인 추세로 봐도요. 지금은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하락 추세라는 것을 조금은 감지를 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까지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가 임박했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재정정책 완화나 관세를 고려하기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걱정거리였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뭔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의 인플레이션 추세, 연준이 안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추세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재정정책 완화라든가 관세정책 등 추가적인 정책이 반영된다면 연준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전망에 상방 리스크가 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 반등을 예상을 하고 향후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취임 직후 대규모 관세부과 이슈가 발생한다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연준의 인하 사이클이 여기서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코멘트를 시사한 것이죠.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시장은 한 번의 금리 인하라도 올해 추가적으로 단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페드워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치를 지금 시장의 옵션, 선물 거래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1월 FOMC, 3월 FOMC 그리고 5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동결될 것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FOMC에서는 한 번 정도 0.25%포인트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 이후에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 정도는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에 따르면 대규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죠.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또 한 번의 흔들림이 감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어느 정도의 관세 정책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시장이 이 관세 정책, 연준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9일 기준 뉴욕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휴장이지만 네 명의 연준 위원들은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과연 이 연설에서 연준 위원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트럼프 관세가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그 실마리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FOMC 12월 회의록 공개입니다. 내일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살을 딱 채우고 돌아가신 날로 특별 기념일로 휴장을 하고 우리나라는 또 임시 휴무일로 6일을 쉬기 때문에 사실 2월 달로 넘어가는 이 징검다리의 휴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는 지금 그 와중에도 계속 국장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도 2월 달에는 거래일수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또 1, 2월은 가버리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또 1월 달에는 또 금리 결정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지금 그 타이트한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춘절이라고 또 이제 긴 연휴가 있고요. 이 연초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휴일이 많이 끼어 있는데 또 1월 달은 2025년도 새해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나오는 해이기 때문에 휴일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자들은 맘껏 쉬지도 못한다. 물론 저렇게 뭐 경제 지표를 열심히 파고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또 중간중간에 어떤 저런 그 권태기 같은 게 옵니다. 스스로. 아시죠 다들? 그렇죠? 내가 이걸 열심히 막 공부했는데 주식 투자의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왜 듣고 있지? 그런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와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 도움이 됐을 때 내가 그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잘 이겨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쉬어서 뇌를 비우는 건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있잖아요.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그렇죠? 이정재 씨가 그러죠. 전 이 시장을 봐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례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FRB가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고 사실 나눠서 평가를 하잖아요. 정치의 대통령이 있고 경제의 대통령이 있다. 우리가 뭐 경제나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뉴스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FOMC라던가 FRB 파월 의장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제나 주식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은 더욱더 중요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달 발표되는 이 루틴대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2월 달까지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익혀집니다. 자, 지금도 이번 달만 딱 나눠서 봐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FOMC가 열리는 8번의 달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쵸? 발표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1월 중순으로 1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미국의 ADP 고용 보고서랑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통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ISM, S&P의 서비스업이 나오죠. 그게 이 2, 3주째 항상 나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야 매주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매달, 연간 8번의 FOMC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까 경제지표가 내 주식투자의 성과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왜 이걸 하고 있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졸트가 응답률이 점점 떨어져서 그렇죠? 졸트가 응답률이 예전에 60년대에는 67%, 70%였는데 지금 응답률이 30%밖에 안 돼요. 전화를 걸면은 10명 중에 7명이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노동통계국에서 설문조사를 가게에다가 돌리는 건데 무작위로 그 졸트가 그러면 거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취업했느니 무슨 지금 실업자니 실업자이지만은 취업 욕구가 있느니 그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6.7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트의 그 구인 공고수 있죠. 졸트의 구인 공고수랑 S&P 500 지수를 겹쳐놓잖아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매너리즘에 그냥 빠지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 응답률이 그렇게 떨어진 졸트의 취업 공고수마저도 S&P 500과 굉장히 연동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S&P 500에 투자하는 거 경제지표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 쓸모가 있죠. 그럼 그 응답률이 떨어지는 거 말고 응답률이 더 졸트보다 높은 것들은 연관성이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용보고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의 ADP, 민간 업체에서 여기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근로자들의 그 연봉, 그 돈이 여기를 통해서 ADP를 통해서 결제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냥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보통 ADP가 목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바로 정부에서 노동통계국에서 발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는 차이도 있고 공공기관하고 정부를 넣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자체적인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자동적으로 집계해서 내놓는 거고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고용통계는 그것도 설문조사를 또 돌려요. 가게랑 기업에 설문조사를 돌려가지고 그걸 내놔요. 그러니까 조사의 방식의 차이도 있고요. 조사하는 주체의 차이도 있고 내놓는 저기의 차이도 있죠. 객체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ADP 고용보고서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통계 이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졸트가 보통 먼저 나오는데 졸트 같은 경우에 응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두 번이 나와요. 7, 80%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졸트랑 ADP 고용보고서 노동부의 고용통계 이거를 전부 버무려 가지고 참조하여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가 응답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ADP나 노동부가 서로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조사 방식도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한번 봐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FOMC에 참여하는 19명, 12명과 7명, 19명의 그 위원들, 이사회, 의장 또 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한 가지를 봤을 때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튄다고 하죠. 데이터가 튈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가지고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ADP 고용 보고서는 일단 안 좋게 나왔다. 지금 그 ADP가 지금 122만 건인가 12만 2천 개죠. 12월 달께 12만 2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다. ADP든 미국 노동부든 어쨌든 농업은 제외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비농업이에요. 자, 어쨌든 12만 2천 건이 12월 달에 증가를 했는데 3달 연속 지금 하락세죠. 그리고 지금 이 수치는 이제 이 수치를 가려면 여길 가야 됩니다. 지금 한 5달 전을 가야 됩니다. 지금 12만 2천 건인데 8월 달에 최저치를 찍은 다음에 12, 11, 19, 8 여기죠. 8월 달에 최저치가 나왔거든요. 2024년에 가장 적게
증가했던 게 8월 달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적게 증가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좋지가 않죠. 지금 어디서 지금 줄었나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조업만 따로 떼놨습니다. 매뉴팩처링만 따로 떼놨더니 제조업이 지금 아까 전에 12만 2천 개가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제조업은 8달 중에 한 달 빼고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2만 2천 개가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제조업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서비스업이 이거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12만 2천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SM, S&P에서 발표되는 서비스업, 제조업 PMI를 쭉 봤잖아요. 근데 제조업 PMI는 항상 50을 못 넘고 있었죠. S&P와 ISM의 그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은 다 50 초과고 일단. 그렇죠? ISM이든 S&P든 다 50 초과잖아요. 근데 지금 다 저기는 50 미만이에요. 제조업은. 거기서 느껴지는 체감의 경기. 그 공급 관리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 돌린 거잖아요. 거기 항목에 신규 주문, 뭐 고용, 뭐 가격, 뭐 기업의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고용 지수가 안 좋으니까 평균적으로 또 안 좋게 나온 거죠. 그게 실제로 이렇게 수치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요건 이제 하드 데이터잖아요. 수치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수치로 집계돼서 나온 거니까 요게 바로 그 거기에 ISM이나 S&P랑 그 같이 버무려서 그려놨던 그 빨간색 데이터 있잖아요. 선. 그게 하드 데이터고 소프트 데이터는 그 설문조사한 정성적 데이터. PMI가 다 설문조사니까요. 설문지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이 실제로 나온 거죠. 구매 공급 관리자들이 다 자신감이 없었는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담당자들의 자신감이 전부 다 50 미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담당자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고용도 안 하고. 근데 실제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제조업은 8개월 동안 무려 7개월이 다 마이너스예요. 일자리가 깎인 거예요, 오히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엇갈리는 게 아까 나오는 거죠. 자, 졸트에서 기억나시나요? 졸트에서 이게 늘었거든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서비스업에서 늘었어요. 일단은 이 두 개로 당연히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제조업과 서비스업. 여기도 나와요. 자,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1,000개예요. 근데 10,000개죠. 근데 10,000개가 늘었죠. 근데 이제 서비스업은 12만 2천 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만 2천이랑 만을 합쳐서 아까 그 수치가 나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12만 2천이. 근데 여기 제조업은 11,000개가 깎여서 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또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 일치를 하는데 PMI랑. 근데 여기에 이게 졸트에서는 이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졸트에서 구인 공고가 여기 많이 나왔거든요.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근데 이 지금 서비스업의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 직접 여기서 마이너스 5천에 깎여 나갔어요. 지금 서비스업 분야에서 다 플러스인데 유일하게 지금 깎여 나가서 마이너스 붙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졸트가 아무리 응답률이 떨어지지만 기업에서 구인 공고를 내는 걸 장난질로 낼 리는 없잖아요. 기업이 그러면 구인 공고 내는 것도 돈인데 인크루트 사이트에 구인 공고 내고 헤드헌터 고용하는 것도 다 돈인데 그러면 장난으로 돈 버리게 하겠어요? 진짜로 고용할 생각이 있어서 구인 공고를 냈는데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오히려 나갔단 말이에요. 고용이 안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서비스업 쪽에서. 저게 지금 약간 엇갈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쪽이 지금 가장 잘 된 걸 보이죠? 압도적으로 서부가 지금 잘 됩니다. 일자리 구하려면 지금 미국 서부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월등하죠. 지금 12만 2천 개 중에 8만 2천 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서부 지역이 강했고 서비스업이 강했는데 저기만 약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만. 자, 그리고 이게 임금이 자, 물가 상승이 온다는 거는 말했죠.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 사 먹는 음식료만 생각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건데 만약에 내 임금을 같이 생각하라고 했잖아. 내 임금이 올라서 물가 상승률을 커버를 칠 수 있다면 그 물가 상승을 받아들이고 갈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그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식료품 가격이 조금 올라도 야, 너네 임금이 올랐잖아. 임금으로 충분히 식음료 가격 하면서 갈 수 있어. 그러면 경기 부양에 또 초점을 두는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강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나타내는 건데 임금이 지금 2022년에 최고치로 지금 상승률이 치솟았다가 쭉 내려오고 있죠. 요 지금 파란색은 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고요. 이거는 이직한 근로자의 수. 근데 지금 보면 이직한 근로자의 임금이 7.10% 올랐는데 이직한 근로자는 오히려 살짝 떨어졌습니다. 4.6% 상승했는데 상승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직을 하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직을 안 한 거예요. 그 졸트에 나왔잖아요. 구인공고 수는 올랐는데 고용하고 이직률,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든 강제로 퇴사를 당하거든 이직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졸트를 해석해보면 그거잖아. 기업은 구인공고를 많이 냈는데 지금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더 연봉이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아직 부족해서 그 구인공고를 받지만 회사에 사표를 안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그게 나타났죠. 이직하면은 임금이 높은데 이직을 실제로 안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절 조정을 해준 거나 안 해준 거나 크기가 큰데 이것 때문에 계절 조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4주 평균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거는 한 주간씩 맨날 나오죠. 자, 일단 이 지금 20만 1000건이죠. 201만 건이죠.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4년도 2월 이후 최저치예요. 201만 건으로 완전 꼬꾸라졌습니다. 여기 점선을 그어놓은 게 딱 맞는 곳을 가보면 여기가 2월이에요. 그렇죠? 제니어리, 페브리어리니까 2월이죠. 2월 달 이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저치 2월 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12월 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주 좋죠. 실업자가 없어지고 있어요. 실업자가 작년 2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처음으로 타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졌다는 거죠. 이건 지금 계절 조정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건데 요 연말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연말은 계절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연말에는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택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단기로 싹 다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단기로 고용하고 다 나가버리죠. 근데 단기로 일해도 다 실업수당을 타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거에 쑥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 조정을 해줘야 돼요. 여름이나 여름 휴가철이나 그래서 계절 조정 해준 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달 수치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아주 좋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그렇죠? 이게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아직도 안 꺾였는데 일단 200만 건이 안 넘으면 저 190만 건 아래에 있다는 거. 요거. 근데 이게 아직 좀 위를 우상향하고는 있죠. 우상향하고는 있어요. 이게 좀 계속 실업자가 지금 많다는 거, 해결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 계속 실업자가 줄어들고 이걸 그만 타먹고 아까 전에 이직하면은 임금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고 내 사표를 내고 이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실업자들이 빨리 그 취직을 새로 하던가.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구인공고 많이 나오고 있죠. 아시겠죠? 자,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죠. 이 주간별로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보통 이게 4주 평균으로 4위크 무빙 에버리지로 하는 거죠. 4주 평균도 보세요. 4주 평균이 완전히 쓰리봉을 찍고 밑바닥을 찍고 내려갔잖아요. 이것도 2024년도 중반 가격으로 갔습니다. 초반 가격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 그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만 지금 조금 떨어지면은 이 실업자 수는 지금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죠. 이제 베스 해맥이 이제 투표권을 잃었으나 마지막 12월 달 금리 저기 때 생각나시죠? 12명이 투표권이 있고 7명이 이제 들어올 사람들이잖아요. 19명의 의견이 점도표엔 들어가지만 투표권은 12명에게만 있는데 이분이 혼자 동결을 외쳤잖아요. 그 보험원도 찬성을 했는데 인하에. 자, 동결을 외쳤는데 마침 그게 있었잖아요. 보여드렸죠.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인 시점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6일 날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매파, 여기서는 초록색이거든요. 이 사이트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동결을 외쳤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덮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점도표죠. 점도표에는 19개 점이 있습니다. 점이 19개예요. 12명이 투표권이 있지만 나머지 7명도 순환근무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이 점도표에는 익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써져 있진 않아요. 파월이 어떤 점인지 모르고 보험원의사가 어떤 점인지 몰라요. 근데 익명으로 점을 찍는 건데 이 초록색은 중간값이죠. 중간값. 이거를 이 19명이 찍은 것들을 중간값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 2025년부터 2027년 그리고 장기전까지 쫙 있죠. 이게 예상치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4.5에서 2.5까지 쫙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중간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 중간값이. 내릴 폭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게임이죠. 게임. 이 테트리스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내가 블록을 놓을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테트리스 게임 아시잖아요. 점점 목이 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할 폭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보라색은 뭘 나타내는 거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콜금리. 그러니까 FRB에서 기준금리 결정해서 인하를 결정한다고 해도 동결을 결정한다고 해도 그게 바로 은행의 금리로 바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이거는 은행들끼리 하루 빌려주는 그 금리 얘기예요. 이거는 더 높다 이거죠. 그 무슨 뜻이냐? FRB조차도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제 중간값이 점점 올라가서 금리 인하 폭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 기준선이 높다는 뜻이죠. 시장에서는 지금 더 경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맥이 나갔다고 해서 매파의 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매가 날아든다. 잔뜩 도골은 매가 날아든다. 새해가 되고 국내 증시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의 분위기도 그러했는데요. 양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강력한 상승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2,500선을 다시 탈환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코스피 시장 안에서 담아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닝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인식과 함께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호재가 주가에는 큰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개엄 이후 처음으로 2,500선을 다시 회복을 해준 가운데 추가적인 유동성 증가와 관련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1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통합지수인 KRX TMI 토탈 마켓 인덱스가 공개가 됩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거래 중지 종목들까지 모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비유동성 자산까지 포함이 돼 있지만 이 해당 지수에는 그런 종목들을 일제히 제외하고 거래가 실제 가능한 종목들로만 구성해서 인덱스를 만든다라고 하고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어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들어오면서 4거래일 연속 나름 유의미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52주 신고가 섹터를 보시면 여전히 조선주가 강한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그룹주, 하나엔진과 하나오션이 이날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업종단에서의 시장 흐름을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대장들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일제히 오름폭을 함께 키웠던 하루였죠. 일단 반도체 쪽을 먼저 보자면 윗단에는 CES와 관련된 종목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존 반도체 관련주들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액침냉각 관련주들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반도체 안에서는 한미반도체가 1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회장이 마이크론의 신규 HBM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 대만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새로 공장을 개최를 하는데 아직까지 공장 최종 개공식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곳에 함께 참석했다라는 것만 놓고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감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이날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나왔죠. 아이크래프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에게 장비를 수입해서 납품이나 설치, 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연속 시세가 계속해서 나온 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의 변동성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 액침냉각 기술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공조가 이날장에서는 해당 이슈와 함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반도체 외에도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긴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 ADM이나 K바이오 이날장 상한가 안착을 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호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집중되면서 이날장에서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급등한 흐름을 보였던 양자컴퓨터 관련주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미리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젠슨왕 CEO가 30년 뒤에나 양자컴퓨터의 상용화가 가능하겠다라는 코멘트가 관련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됐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이대로 반도체 드디어 달려갈 수 있는 것일지 주요 코멘트들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요. 어제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사실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3%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닝 쇼크에 대해 반등한 이유를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추가적인 매수 흐름에 사람들이 동참한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이슈는 젠슨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코멘트를 내놓은 게 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마이크론을 콕 집어서 메모리 공급사로 코멘트를 남겼는데 마이크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독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의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게는 아직까지도 중국이라는 큰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 CXMT도 올해 생산량이 54%나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용 D램 그리고 공급 과잉 또 수요 정체로 인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도 시장에는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을 놓고 블룸버그에서는 창사 이래 최악의 시간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긴 했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나 또 국내 개인들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으로 대응을 해줬고요. 오늘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SK하이닉스의 기대 포인트를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SK하이닉스가 CES에서 HBM3 16단 공개를 했는데 현존하는 제품 중에 가장 고사양의 제품입니다. 처음에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긴 지 3개월 만에 실물을 최초 공개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AI 에이전트 그리고 게임 체인저인 유리 기판까지도 CES를 통해서 함께 선보이면서 이 AI 반도체 시장 안에서 여전히 강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연간 캐파 자체도 확대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작년까지는 월에 10만 장 정도를 만들어냈는데 올해 들어서는 17만 장까지 캐파를 확대시킨다라고 하고요. AI 칩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공급 확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대 포인트는 바로 오늘 젠슨황과 이 최태원 회장이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코멘트인데 젠슨황 CEO가 만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던 만큼 이 두 CEO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는지 AI 동맹이 더욱더 견조해질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DDR7 관련해서 국내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론만 엔비디아가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GDDR 제품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주들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 글로벌 주요 이슈들과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미 관련해서 원자력 수출 협력 MOU에 정식 서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월에 가서명을 했었고 이제 오늘 새벽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정식 서명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좀 잠잠하긴 했지만 변동성 나와줄 수 있을지 해당 이슈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이 어제 우리 국내장에서 이미 선반영되긴 했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폭락이 재차 나왔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을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하한가 제도가 없는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가 무려 40% 넘게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증시와의 강한 가격 연동성을 보였던 국내 양자 암호 관련주들 오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와 관련된 코멘트도 오늘 국내 증시에는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습니다. 앞서서 보편 관세와 관련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 달러의 가치 하락과 함께 환율이 되려 좋아지면서
나오면서 그날장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또 보편관세와 관련해서 오히려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검토안에 대한 보도 내용이 미국에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강한 관세 부과 내용이 전해지게 된다면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국내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시고요. 이제 CES는 어느 정도 주요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다음 주면은 JP모건 헬스케어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연일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연속 시세성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고요. 일단 오늘의 개장 분위기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는 높아진 미 10년물 국채금리에 3대 주요 지수 장중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보합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소폭 내림세를 보이는 혼조세였습니다. 빅테크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애플이 소폭 올랐고 엔비디아 지금 테슬라가 소폭 오른 가운데 엔비디아는 0.02% 약보합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밤사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12월 ADP 고용 보고서 한 달 만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이기 때문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는 지표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 보고서를 들여다보니까요. 민간 고용이 12만 2천 건을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나타났고 또 임금 상승률은 2021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전날 서비스 PMI가 강하게 나오고 또 그 안에 가격 지수가 높게 오르면서 부담이 됐던 인플레 반등에 대한 우려들, 이 ADP 고용 보고서가 조금은 상쇄시켜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토퍼 월러비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진전 더디긴 하지만 올해 추가 금리 인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한 반면 이후에 현지 시간 오후 2시에 공개됐던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니까요. 금리 인하 더 느려질 수도 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연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이 되고 있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 위험 자산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미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죠. 12월 FOMC 이후만 하더라도 올해 2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반영했던 패드워치인데 지금은 올해 기껏해야 6월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보니까 이날 장중에 다시금 4.7%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지난해 4월 이후 4.7%를 돌파한 건 처음인데요. 4.6%까지는 용인을 했었던 뉴욕 증시 과연 4.7%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시장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살펴보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이 오를 때면 시장은 하락하곤 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모 음영이 쳐진 곳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빨간색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되겠고요. 검정색은 MSCI 세계지수 월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를 때마다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뉴욕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셔야겠고요. 이미 뉴욕 증시 어느 정도 긴장은 하고 있다라는 것, 빅스 지수, 일명 공포 지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일의 추이는 일단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의 추이 한번 보시죠. 지난해 말 이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 1개월 기준으로 하면 지난 한 달 동안 24% 이상 상승한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뉴욕 증시 높아진 국채 금리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타나갈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장 종가 기준 히트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를 보는 장세였다라는 설명을 달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M7 빅테크가 계속해서 오르든 내리던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일단 이날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종목들과 함께 조금은 눈치 보는 장세를 보였고요. 오히려 M7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보다는 다른 산업이라던가 헬스케어 쪽에서 이렇게 상승 모멘텀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4가지의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AI라는 겁니다. 일단 올해도 AI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물론 올해는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도 지금 강점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고요. 또 아마존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소프트웨어를 보시되 하드웨어도 놓치고 가선 안 된다. 아직까지도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오늘도 주목은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이미 국내 증시가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밤 사이에 또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모습들 나타낸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어떤 흐름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고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놀랍진 않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의 시그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9일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휴장하는 와중에도 4명의 연준 위원들은 연설에 나서게 되거든요. 아마 뉴욕 증시 그 다음 날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국내 증시가 이 연설에 바로 반응을 할지 아니면 한 차례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또 연쇄적인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AI는 주요 테마가 맞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드웨어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밤 사이에 급락, 어쩌면 폭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락을 나타냈는데 과연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오늘 또 하락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앞서서 일부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솔라엣지, 모건스탠리가 높은 운영 비용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솔라엣지 외에 다른 태양광주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비용 문제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도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죠. 과연 국내 태양광주 어떤 변동성을 나타낼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도 확인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단단히 준비하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1월 9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증권면에 있는 톱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닝 쇼크에도 오른 삼성과 LG. 어제 삼성전자가 보시는 것처럼 57,300원까지 3%가 넘게 올랐죠. 사실은 어제 저희도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젠슨 왕의 이 발언,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네 HBM 설계 다시 해야 돼.
근데 되긴 될 거야. 사실 어르고 달래면서도 결국 할 얘기 다 했죠. 이런 젠순왕의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나온 거 좋지 않은 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뭐 예상을 했던 거긴 한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라는 표현도 좀 나왔고요. 근데 삼성전자 올랐단 말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물론 나중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6만 5천 원 상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뭐 저도 여러 가지 뭐 나온 기사들도 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딱히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겁나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테면 이제 배드 뉴스도 이제는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해석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특히 삼성전자한테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도 그렇습니다. 여기 제목에도 있습니다. LG전자도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어제 LG전자도 그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 이러는 뭐 해석 그 재료도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악재에 더 반응을 하는 상황인데 어제는 다 악재보다는 좋은 쪽으로 더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을 또 좀 가능해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좀 좋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어제 크게 좀 2천억 넘게 그런 사는 모습을 보였던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수급이 개선되고 또 최근에 환율도 좀 안정되고 있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 등등등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아서 돌렸던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조금 둔화되거나 또는 그런 악재들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는 그런 배드 뉴스보다는 오히려 어떻게든 굿 뉴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에 더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도 시장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할 타이밍에 가까웠다. 이런 해석 쪽으로 좀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최근 올해 들어서죠. 1월 1일부터 8일까지 코스피 5%, 코스닥 6% 넘게 올랐으니까요. 이런 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증권사들도 변화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역시 이제 이 기사도 증권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작년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나오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제도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되게 미온적이다가 이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자사주를 이제 뭐 매입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 거를 이제 소각을 해야지 이제 진정한 주주 환원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도 좀 조금 더 이제 뭐 강해진다라는 표현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다. 이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전처럼 그냥 뭐 내키는 대로 유상증자하고 CB 발행하고 뭐 등등등 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개인 투자자들 요즘에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뭐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그런 사례들 최근에 뭐 그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작년에 고려야연 뭐 등등 이런 회사들 여러 번 했다가 대부분 다 무산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시장 상황이 좀 변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오늘도 뭐 이따 잠시 모닝 체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공모가 부풀리기 같은 것도 이제 제동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들이 해소가 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 이 B2 그러니까 이 신용인데요. 보통 증권사들이 이걸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자 수익도 없고, 그다음에 그만큼 투자자들이 빚으로 이제 빌려서 그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어떤 거래 수수료도 더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쏠쏠한 그런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테마주가 특히 이걸 때 이런 심하게 좀 나타나죠. 근데 최근에 좀 증권사들이 이렇게 테마주에 속해서 과열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 B2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한을 하는 이런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가 아톤과 수젠텍. 아톤은 이제 잘 아시는 양자 컴퓨팅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급등주죠. 수젠텍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의 또 역시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들이 뭐 보시는 것처럼 4,000원대 언저리에서 질질 기다가 최근에 주가가 2배, 그 이상 뛰었다가 좀 또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이 아톤, 수젠텍, 아바트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주의 종목으로 조정이 돼서 그 전에도 뭐 되더라도 그 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증권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금줄을 끊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눈치를 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테면 이제 약간 그 증권사들의 명예가 이를테면 브랜드에 훼손이 가할 수 있는 쪽으로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이제 증권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B2 문제, 그러니까 신용을 과하게 빌려서 이런 테마주 급등을 단기 급등하거나 또 급락하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이런 관행도 좀 이제 조금 자제가 된다면 아예 없어질 수는 없죠. 근데 자제가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건전화되고 선진화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들어서 오늘 이 기사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연초에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세계 주요 투자자들 인터뷰를 좀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이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 시장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라는 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투자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이 철학도 또 얘기를 하는 내용이 여러 면에 걸쳐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시장과 관련해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세장이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미국 시장이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게 올랐던 AI 관련주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매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르죠. 미국 시장 계속 갈 것 같고 AI도 지금 최근 엔비디아도 그렇습니다만 더 갈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빅테크 주주를 중심으로 미국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짐 로저스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도 계속 커지고 주시장 거품도 확실히 끼어 있고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이런 안전자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자기는 미국 주식을 작년에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약세장이 온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I 관련주들을 지금 너무 열광이다. 그래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해서 로저스 회장은 이 얘기는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투자 그루들이 대부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는 산업이나 시장에 집중해야 된다. 왜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에 쉽다. 멘탈 관리가 쉽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시장,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요즘 주식시장 표현으로는 신법이라고 표현들을 하더군요. 신법이다. 즉 마음 관리, 멘탈 관리다. 이 얘기를 이제 로저스 회장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정치 테마주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뭐 진단 키트종 이런 테마주들이 좀 굉장히 좀 주가가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게 정치 테마주죠. 작년에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이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등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도요, 좀 주춤한 듯 하면서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 내려가는 종목들 계속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 대비해서죠. 금융위에서 또 이제 이 정치 테마주 조심하다라고 또 경고음을 발령을 했고요. 제목에도 좀 나옵니다만 11건의 불공정 거래, 공시 위반 조치들에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정치 테마주가 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제가 뭐 따져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경보음을 발령을 했다라는 거 유념을 하시면서 뭐 사실 눈에 가죠. 뭐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다만 이 부분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했을 때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죠. 다만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제 유의해야 될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라는 게 초반에 그때 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이럴 때는 뭐 사실 투자적인 측면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짧게 치고 빠진다고 하면. 근데 이게 일단 한꺼풀 지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 변동성이 상향보다는 하방으로 많이 간다는 걸 감안하셔서 정치 테마주는 투자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게 다시 한번 저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뵙는 분이죠. 유동환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또 중요한 시점에 나와 주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의 움직임이 뭐 결과적으로 크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유의미한 등락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장중에 4.7%를 돌파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위험한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던 걸 기억하면 4.5에서 4.6%는 용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7%를 육박하는 이 상황에서 뉴욕 증시 어떤 키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이 작년 12월 거의 뭐 마지막 며칠 남겨두고 전까지의 흐름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네. 마지막 3일 동안에 제법 많이 하락을 했었었고,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도 하락, 상승, 또 다시 하락 이런 식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6천 훨씬 넘게 올라갔던 S&P 500 지수가 여전히 6천 밑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입니다. 지난주에도 짚어드렸고 이번 주에도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금리의 흐름인데요. 네.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5%까지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일부에서는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시장은 힘을 못 씁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서비스 PMI 지표가 나왔었는데 이게 54.2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제조업 PMI 지표가 나왔는데 네. 그것도 거의 50 근방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이쪽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뭐 8.100만 정도 이 정도의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금리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보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실업률이라든지 비농 고용 지표들이 막 발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 시장이 좋고 미국 경기가 너무나 뜨겁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자극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올라오는 이 지표 보시면은 미국의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인데 이게 5년 평균 또는 5년 뒤에 5년 평균 또는 10년 전체 평균 이 숫자들이 다 이제 얼마가 되고 있냐면 2.3에서 2.4% 정도 됩니다. 미 연준이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이 인플레이션 숫자는 2%죠. 네. 그것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리가 자꾸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안정을 찾으려면은 결국은 뭔가 큰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 이벤트가 바로 트럼프 취임식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이요. 그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금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채권 발행이라든지
앞으로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금리가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관세 있죠. 관세를 지금 현재 평균 수준인 3% 정도에서 거의 17%, 20% 이렇게까지 올려버리게 되면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요소가 최소한 1%에서 2% 정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2년 연속으로. 그래서 금리가 또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리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고용시장과 경제 성장률 두 개를 다 같이 보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하게 될 건지 하는 부분도 다 보면서 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얼마나 강하게 펼지를 보면서 시장은 그것을 좀 소화해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께서 상반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 하반기가 좀 걱정되는 시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오히려 반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좀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좀 쉬어가는 시장이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점차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괜찮고 금리도 안정을 찾고 여기에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또 다시 모멘텀을 받고 탄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소화하는 구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들여다보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작년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네. 올해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을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일단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국채금리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들어봤으니까 네. 12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일단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느려질 것 같다라는 것은 재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런 추세들이 시장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네. 자, 우리가 결국은 시장을 끌고 가는 요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성이 항상 중요해요. 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마니 서플라이, 그러니까 M2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돌리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제 금리를 보면서 모델이 적정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M2 증가율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지고 적절한 가치를 구할 수도 있어요. 네. M2 증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절한 PER은 높아집니다. 또는 적절한 PBR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행스러운 것은 급격하게 하락하던 이 M2가 이렇게 지금 꼬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죠. 요걸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 한번 보시면 어떤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3.7% 성장률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 정도로 올라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보시면 과거 평균 대비해서 아직도 낮은 숫자예요, 그게. 지난 20년 이상, 거의 50년 가까이의 평균 숫자를 구해보면은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오냐면 정확하게 6.1% 나옵니다. 6.1%. 예, 지금 3.7%죠. 그러니까 더 낮은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갑자기 연준이 우리는 더 이상 금리를 안 내릴 거야. 이렇게 되면 저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금리를 아예 안 내려주거나 올리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내려줄 거다.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저 M2 증가율이 천천히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렴할 거냐? 과거 평균인 6%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즉 PER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PER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지금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겠죠. 네. 한번 보시면 점도표를 보시면은 어쨌든 금리를 조금씩은 내려준다는 거죠. 얼마까지 내려주냐면 3.75%까지 내려줄 거다. 그러면 지금 미 연준 기준금리 대비해서 약 0.5% 정도를 향후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내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오히려 금리를 천천히 내려준다는 의미가 유동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렇죠. 늘어나는 거고 여기에 그만큼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금리를 빠르게 내리다가 멈추고 천천히 내려주는 구간이 도래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저 빨간 선 쭉 보이시죠? 저때입니다. 저때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냐라고 계산해 보시면 향후 1년 동안에 20% 정도 상승을 하는 구간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통화정책 기준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지 한번 올려주시면 한 번 뭐 정도는 정도? 네. 네, 정도 내려주고 못 내려주다가 또 한 번 정도는 더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정도의 금리 내려주는 속도일 것 같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맨날 하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한번 보시면 2024년 말 기준금리가 4.6% 정도에 끝나면 제가 얼마 정도가 적절한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5,867. 정확하게 지금 숫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이 5,900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금리가 4.25%까지 떨어져 주면 6,125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뭐 2024년 말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적정 가치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북발류, 자기 자본이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이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똑같은 5%의 금리를 집어넣으면 6,573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보다는 약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조금씩 내려줄 경우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올해 연말에 4.25%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물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과거 추세와 똑같이 움직이면 1년 뒤에 어디가 있냐? 5%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5%로 가 있다고 하면 6,600 정도에 끝날 거고 그게 아니라 4.25%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7,100포인트를 뚫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무조건 막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결국 우리가 금리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당선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의 어떤 시장 흐름에 대해서 과거의 평균을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서 드렸던 질문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일단 상반기 좀 올해 초에는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5% 수준까지도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은 유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환율도 올라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환율이라는 게 이제 달러 지수가 올라갔고 그만큼 이제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올라갔죠. 이것도 유동성에 안 좋은 얘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금융시장의 환경,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컨디션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올려주시면은 이 보시면 바닥을 찍고 훅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Agor US Financial Condition이라는 숫자인데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그만큼 앞으로는 좀 지금 현재 시점 딱 봤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차트를 못 찾으시겠네요. 예, 올려주시네요. 예,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저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당선인이 들어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의 시장의 흐름의 평균치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한번 보시면은 1, 4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 4분기는 괜찮아요. 넘겨주시면은 지금 이제 분기별로의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의 흐름. 지금 보시는 게 녹색인데 저게 올해 1, 4분기입니다. 네. 보시면 거의 못 오르고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안 좋으면은 2, 4분기가 좋고 3, 4분기 또 안 좋고 4, 4분기 좋고. 퐁당퐁당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4, 4분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올해 상반기를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차트로 넘겨주시면은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저 빨간색을 보고 있으면 올해 참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빨간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년에 S&P 500 기업들 중에서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올타임 하이,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의 시장 흐름이 어땠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 보시면 아무래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별 재미없는 시장이고 2, 4분기가 제법 많이 빠지는 시장이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와서 특히 4, 4분기에 굉장히 강한 시장이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와 엮어서 보시면 일맥상통하네요.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상반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거의 첫 해의 움직임인데 보시면 1월 달, 2월 달이 그냥 별로 재미없다가 2월 달에 훅 빠지죠. 저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나고레이션, 그러니까 취임식이 있고 나서의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쭉 땡기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2, 4분기는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또 3, 4분기 보시면 조정 왔다 갔다 하는. 네. 예, 쉬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 4분기에 강하게 땡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치입니다. 물론 이런 숫자들이 항상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일 거다 이건 아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딱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네. 예, 아직도 취임식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또 기다리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못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금리는 안정을 찾을 거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아주 좋을 거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은 많이 늘 거다. 네. 그렇다면 지금 조정이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바로 엮어서 또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새해 초에 네. 빅테크, M7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조정,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당연히 말씀해 주시겠죠? 네. 자, 우리가 결국은 이 기업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금리가 만약에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안정을 찾는다고 치면 이제 그거는 해소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4.5% 정도의 금리에서 안정을 찾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기업 이익이 될 텐데 그럼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고 그게 빅테크는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2024년 4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좀 올려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면 11.9% 정도의 이익 증가율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올라가는 숫자죠. 그래서 이제 4, 4분기 실적이 이제 이번 주부터 쭉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쭉 해서 2월 중순까지도 계속 발표가 이어지겠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때의 숫자가 올라가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나마 시장이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막아주겠죠. 방어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2, 4분기 실적, 연간 실적이 되겠죠. 근데 그 연간 실적은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4년이 9.5%인데 2025년은 15%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숫자죠. 예, 4, 4분기가 12%고 계속 좀 올라가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의 변화는 굉장히 시장 우호적일 거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의 시장에 대한 센티먼트 자체가 공포에 가 있어요. 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막 90, 뭐 80 이렇게 가 있으면 상당히 두려웠겠지만 이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은 시장은 이제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누자면 한 가지 보시면 지금 미국의 이익의 그 퍼센티지를 한번 보시면 S&P 500이 해외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42%이고요.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58%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해외 쪽이 중요한데요. 근데 달러가 약해지면 모르겠으나 강해지면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죠. 줄죠. 예. 그래서 테크가 골치 아프겠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테크의 비중이 해외 쪽의 비중이 거의 56%고 그죠? 미국 쪽의 비중이 44%니까 해외 쪽이 훨씬 커요. 그러네요. 근데 달러가 강해졌으니 이익 벌어들이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빅테크와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형주들의 이익은 올해도 22% 넘게 증가를 합니다. S&P 500이 아까 얼마나 증가한다? 15%. 그죠? 그러면 테크가 훨씬 더 이익 증가율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쭉 나오면 아 괜찮네, 이익이 좋네 이러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미국 시장에서 도망가야 되느냐? 아까 짐 로저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장 도망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숫자들이 괜찮다. 그래서 엄청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확 늘었을 때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요. 네. 빅스 지수가 지금 얼마냐면 16, 17 이 정도예요. 높아요. 네. 보통은 굉장히 괜찮게 시장이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10까지 떨어집니다. 저 차트 쭉 그어진 거 빨간 선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10까지 빅스 지수가 떨어졌다. 근데 시장이 정말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전 도망가요. 그때가 예. 도망갈 때다. 근데 지금은 빅스 지수가 저 정도이고 이렇게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좋아질 부분들을 기대해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벌써부터 너무 패닉하면서 도망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조정을 이용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네. CES 2025 하면 뭐 기술의 집약체 뭐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네. 기술주, 나스닥이 좋을 줄 알았는데 좀 왜 이러냐 이런 질문도 제가 받거든요. 일단 CES 2025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젠슨 왕이 이제 오프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내용을 듣고 있으면 아 정말 대단하다. 정말 완전히 시대가 바뀌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은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뭐 물론 작년 초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먼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땡겨요. 그죠? 네.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확 땡겼다가 이제 연설이 있고 나면은 빠져요. 그리고 또 다시 땡기고 이런 식의 어떤 하반기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시장이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민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이 차트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Perception AI, Generative AI, Genetic AI, Physical AI 이런 식으로 보시면 곡선이 어떻게 되죠? 가속화돼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 얘기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 거의 한 1년 반 전에 엔비디아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아 저게 가능할까? 뭐 이렇게 연결이 저런 식으로 될까? 했는데 지금 벌써 다 됐어요.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하드웨어를 깐 것을 완전히 소프트웨어 쪽으로서 성장을 보여줄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앞으로의 가속도 붙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미국의 생산성이 정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 때 2.4%씩 올라갔고 IoT 시대 때 뭐 한 1.5%, 1.6% 이렇게 올라가던 걸 두 개를 다 엮어가지고 합쳐서 연간 단위로 2.4%보다 훨씬 높은 이 생산성 증가율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네. 이제 열어둬야 됩니다. 만약 그게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금리는 안 올라요. 오르진 왜? 않아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당의 임금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이 엄청나게 가속화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 생산성과 결국 고용시장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생산성이 GDP를 끌어올려주는 요소가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기업의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보통 기업의 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임금 상승률 대비해서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의 이 평균 성장의 퍼센티지를 보시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에 생산성이 GDP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자그마치 70%였는데 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예. 지금 CES 2025에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기업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걸 매출과 연결시키는 것이 어느 시점일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무슨 양자 컴퓨터 언제 이익 벌어들일지 모르는데 여기에 막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 기업에 관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정말 행동에 옮겨서 돈을 창출해내는 기업들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마켓나웃 1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